자린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송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송탁은 아직 젊었지만 부지런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난 구두쇠여서 전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래? 쓸 줄을 알아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사는 꼴을 좀 보세요. 마치 거지 같아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누가 송탁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울던 아이들도 송탁한테 시집을 보낸다면 울음을 뚝 그치는 판인데.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송탁은 집도 없었습니다. 움막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송탁의 움막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좁은 움막에서 어떻게 사나? 왜 못 살아요? 답답하지 않나? 답답하다니요? 왜 답답해요? 움막이 얼마나 좋은 집이지 아세요? 아궁이가 없으니 겨울에 불을 떼지 않아도 되고 여름에는 거적만 들치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게 어디 사람이 사는 집인가? 두더지가 사는 집이지.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이시네. 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송탁은 돌아서 가는 마을 사람들의 등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탈이야. 어느 날 송탁이 신을 겨드랑이에 끼고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이 송탁을 불렀습니다. 어이, 송탁, 어딜 가나? 장엘 가는데요. 장엘 간다고? 장엘 가면 돈을 써야 할 텐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장엘 가다니 그거 참 신기한 일이군. 그 사람은 송탁이 장에 간다는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왜 겨드랑이에 끼고 있나?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그거야 신이 다를까봐 그렇지요. 신이 다를까봐? 이 사람아, 그럼 맨발로 다니면 되지 않나? 그러자 송탁은 한심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거지인 줄 아세요? 신도 신지 않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에 가서 신으려고 겨드랑이에 끼고 가는 거예요. 참, 그래도 체면은 다 차리려 하는군. 송탁은 장이 가까워서야 신을 신었습니다. 그는 장에 도착하자 분주하게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생선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이 고등어 얼마지요? 네, 싸게 드릴 테니 골라보세요. 이 오징어는 얼마요? 네, 우선 골라보세요. 싸게 드릴 테니까. 그럼 골라볼까? 송탁은 고등어, 오징어뿐 아니라 다른 생선들까지도 한참 동안 뒤적거렸습니다. 손님, 이제 그만 고르시고 어느 걸 살 것인지 정하세요. 글쎄, 어느 걸 사야 좋을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송탁은 다시 생선을 이것저것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뒤적거렸습니다. 아니, 생선은 얼마나 사려기에 가게 안에 생선을 전부 주물럭거려요?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고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요?
안 되겠군. 주인이 까다로워서 다른 가게로 가야지. 송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선 가게를 나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 가는군. 송탁은 빙긋이 웃으며 집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장일 가면 돈을 쓴다고? 어림없는 소리. 집으로 돌아온 송탁은 커다란 그릇에 물을 떠놓고 생선을 주물럭거린 손을 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며칠 먹을 생선 반찬이 생긴 셈이지. 온갖 생선을 다 만졌으니 여러 가지 생선 맛이 날 거야. 이렇듯 고약한 구두쇠인 송탁을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양섭이라는 송탁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양섭은 늘 송탁의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송탁, 집에 있나? 어서 오게. 날씨가 꽤 춥지? 귀가 싫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귀라면 안쓰럽게 할 방법이 있지. 어떻게? 송탁은 귀가 번쩍 뜨여 물었습니다. 돈이 좀 드는데. 송탁은 돈이 든다는 말에 실망을 했습니다. 돈이 드는 일을 하면 난 싫어. 여보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야. 큰 돈이 안 든다고? 그래, 털모자를 하나 사면 돼. 털모자? 이 사람아, 그게 값이 얼마인 줄 알아? 걱정 말게. 내게 싸게 사는 좋은 방법이 있어. 자, 그럼 내 말을 들어보게나? 그래, 어서 말해보게. 송탁이 재촉했습니다. 털모자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자네는 돈을 조금만 보태게. 송탁은 귀가 솔깃해져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털모자를 사면 돈을 낸 만큼 나누어 써야겠군. 송탁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반반씩 쓰기로 하지. 하루에 반은 자네가 쓰고 나머지 반은 내가 쓰기로 하세. 정말 그렇게 할 텐가? 송탁은 반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말고. 그 대신 털모자는 내가 먼저 쓰겠네. 좋아. 그건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럼 내일 아침에 보세. 그러지.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장에 가서 털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송탁은 새 털모자를 반값도 내지 않고 샀다고 마음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양섭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털모자는 약속대로 내가 먼저 쓰겠네. 그러면서 양섭은 털모자를 썼습니다. 아, 따뜻하다. 털모자를 사길 잘했군. 털모자를 쓴 양섭은 조금도 춥지 않은 듯 송탁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때 마침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자 송탁은 몹시 추웠습니다. 아, 춥다. 여보게, 양섭, 모자를 좀 교대로 쓸 수 없겠나? 이 사람아, 하루에 반나절씩 쓰기로 했잖아. 지금은 안 되네. 양섭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털모자를 써보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며 집으로 돌아온 송탁은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송탁은 양섭의 집으로 갔습니다. 양섭이 모자를 가지러 왔네. 모자를 가지러 왔다고? 그러네. 하루 중에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인데 지금은 저녁이지 않나? 그러니 내가 쓸 차례가 아닌가? 그렇군. 자, 가져가게. 양섭은 털모자를 벗어 송탁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모자를 가지러 가겠네.
알았네. 어서 모자나 주게. 송탁은 비로소 털모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따뜻하군. 조금 더 추운 줄을 모르겠어. 송탁은 털모자를 쓴 김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었지만 날이 저물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군. 움막으로 돌아가야지. 송탁은 움막 안에 들어와서도 털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갑갑한데 벗어버릴까? 에이, 아니야. 벗으면 나만 손해야. 송탁은 털모자를 쓴 채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갑갑해. 벗고 자야겠다. 송탁은 털모자를 벗고 나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송탁 있나? 양섭이 날이 밝기가 무섭게 털모자를 가지러 왔습니다. 여보게, 일어났나? 날이 밝았으니 이제 털모자는 내가 쓸 차례일세. 그런가? 밤새도록 자느라고 별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송탁은 투덜거리며 털모자를 내주었습니다. 아, 이제 밖을 나가도 귀가 시렵지 않겠군. 그래, 자네는 간밤에 털모자를 잘 썼나? 송탁은 그제야 자기가 양섭의 꾀에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지면 그때는 자네 차례니 털모자를 가지러 오게나? 양섭이 말했습니다. 그만두겠네. 이제 모자 같은 것은 필요 없네. 송탁은 화가 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약속대로 하루에 반은 자네가 모자를 써야지. 송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가네. 양섭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치, 밤에 무슨 털모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제야 송탁이 푸념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양섭이 돌아간 뒤 송탁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궁상맞게 산다고 모두들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내가 논이 없나 밭이 없나 돈이 없나 나도 좀 어엿하게 살아야지.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송탁은 양섭을 찾아갔습니다. 양섭이 내 그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했네. 뭘 말인가?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 움막을 버리고 집을 지으려는데 자네가 좀 도와주게. 집을 짓는다고? 무슨 집을? 무슨 집이라니. 내가 살 집이지. 정말? 그거 참 잘 생각했네. 송탁이 새 집을 짓는다는 소문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송탁이 움막을 버리고 새 집을 짓는다며? 그렇다는군. 사람이 달라졌대. 누더기 옷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장가만 들면 새 사람이 되겠군. 그럼 내가 중매를 서볼까? 아, 그거 좋지. 송탁은 마침내 장가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탁이 새 사람이 된 것을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송탁의 구두쇠 성질이 고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어둡지도 않은데 벌써 불을 밝혔어? 송탁은 부인이 조금만 일찍 방에 불을 밝혀도 꺼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아예 며칠 동안 집에서는 밥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새우젓 장수가 마을에 왔습니다. 새우젓 사려. 새우젓. 새우젓? 오늘은 새우젓 좀 먹어볼까? 송탁은 새우젓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 새우젓 물이 좋소? 네, 싱싱하고 짭짤한 게 밥 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새우젓 장수의 말에 송탁은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럼 어디 맛 좀 볼까요? 그 말이 참말인지. 여보, 큼직한 함지박을 좀 가져와요. 네, 알았어요. 새우젓 장수는 송탁이 함지박 가득 새우젓을 사려는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부인이 함지박을 가져오자 송탁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새우젓 맛을 좀 봐요. 네, 아주머니도 맛을 좀 보시지요. 새우젓 장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우젓 장수, 이 함지박에 새우젓을 좀 쏟아봅시다. 왜요? 아, 그래야 새우젓 맛을 고루고루 볼 수 있지 않겠소. 새우젓이 항아리에 담겨 항아리 밑에 있는 새우젓도 물이 좋은지 어떤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 않소. 새우젓 장수는 할 수 없이 새우젓을 함지박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송탁은 함지박 옆에 쭈그리고 앉아 계속 새우젓을 집어 먹었습니다. 아니 여보, 뭘 하고 있는 거요? 어서 당신도 새우젓 맛을 좀 보라니까. 송탁의 아내는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함지박 옆에 앉아 새우젓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송탁과 그의 아내는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실컷 먹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새우젓 장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맛은 그만 보시고 새우젓을 사세요. 아직 우리는 맛을 다 보지 않았소. 언제까지 맛을 볼 거예요? 빨리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세요. 다른 데도 가봐야 하니까요. 그래요? 그럼 어서 가보시구려. 우린 맛을 보라고 해서 맛을 본 것뿐이요. 새우젓 장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새우젓 장수가 가고 나자 송탁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인, 왜 그러세요? 이 함지박에 물을 가득 부어요. 그리고 손을 씻어야지요? 물론이지. 새우젓을 만진 손이니까. 그리고 끼니 때마다 종지에다 조금씩 떠서 밥 반찬으로 먹어야지요? 송탁과 부인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리 잘 알고 있어? 내가 누구 아내인데요? 송탁은 흡족하여 부인을 보고 웃었습니다. 장화 홍련전. 옛날 평안도 철산 땅에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살았습니다. 배좌수에게는 장화와 홍련이라는 예쁜 두 딸이 있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요?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또 얼마나 곱고 넓다고요. 마치 어른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장화와 홍련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화와 홍련의 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만일 애들의 새어머니가 들어오더라도 장화와 홍련을 잘 길러주세요. 며칠 뒤 어머니는 장화와 홍련의 정성스러운 간호도 소용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3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배자수는 두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새엄마를 맞아들이는 게 좋겠다. 네,
아버님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럼 새엄마를 모셔오도록 하자. 그러나 새어머니로 들어온 허씨 부인은 첫날부터 장화와 홍련을 구박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네, 어머니. 그 뒤 새어머니는 아들을 하나 낳자 장화와 홍련을 더욱 심하게 구박했습니다. 보다 못해 배자스는 허씨 부인을 조용히 불러 타일렀습니다. 여보, 저 애들은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며 자라왔어. 저 애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오. 아니, 내가 뭘 심하게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저 애들이 내게 얼마나 잘못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저 애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고 있어. 흉을 보라면 보라지요. 마음이 삐뚤고 심술궂은 허씨 부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 할수록 더욱 장화와 홍련을 구박했습니다. 아이고, 속상해. 저것들 때문에 나만 욕먹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허씨 부인의 구박 속에서도 장화와 홍련은 예쁜 처녀로 자랐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누굴 닮아서 저렇게 예쁠까? 아무리 구박을 해도 얼굴에 그늘 한 점 없으니 더 밉살스럽군. 허씨 부인은 해만 뜨면 장화와 홍련한테 흉잡을 것이 없을까 하고 살피는 게 일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흉계라도 꾸며서 저것들을 내쫓든가 해야지. 그냥 두고는 못 보겠어. 장화와 홍련한테 흉잡을 일이 없자 허씨 부인은 아들 장쇠를 불러 흉계를 꾸몄습니다. 장쇠야, 너 커다란 쥐 한 마리 잡아오렴. 쥐요? 히히, 문제없죠. 자기 어머니를 닮아 심술궂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쇠가 커다란 쥐를 잡아왔습니다. 흥, 이걸 껍질을 벗기면 갓난아기 같겠지. 허씨 부인은 쥐의 껍질을 벗겨 잠들어 있는 장화의 이불 속에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배좌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감, 큰일 났어요. 장화가 죽은 아기를 낳았어요. 뭐요?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지금 가서 이불을 들춰봐요. 배좌수는 장화의 방으로 가 이불을 들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장화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믿을 수가 없어. 허씨 부인의 흉계에 속아 넘어간 배좌수는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여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다니 이 무슨 망측한 일이오. 그러게 말이에요.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겠어요. 허씨 부인은 의기양양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밖에까지 소문이 나면 우리 집안은 망하는 거요. 배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허씨 부인은 배자수에게 무엇인가 소곤소곤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려. 그럼 내 생각대로 하겠어요. 다음 날 장화는 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기를 모함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장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새 어머니의 말을 모두 믿으시겠지? 그날 밤 배자수는 장화를 불렀습니다. 예, 장화야. 장세와 함께 외가댁에 좀 급히 다녀와야겠다. 아버님, 지금은 밤인데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밤이니까 장쇠와 함께 떠나라는 것 아니냐? 할 수 없이 장화는 장쇠를 따라 나섰습니다. 홍련이 울며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언니, 이 밤중에 어딜 가? 장화는 홍련을 떼어놓고 장쇠가 끄는 말 위에 올라탔습니다. 홍련아, 언니가 갔다 올 때까지 잘 있거라. 언니, 나도 같이 가. 나도 갈게. 장화도 눈물이 앞을 가려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쇠가 우악스럽게 말꼬비를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갈 길이 뭔데? 밤이 깊어 모두 잠든 고요한 밤에 장화는 어디론가 장쇠에게 끌려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장화가 말했습니다. 장쇠야, 이 길은 외가댁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러자 장쇠가 희쭉 웃었습니다. 외가댁으로 가는 게 아니야. 퉁명스럽게 한마디 하더니 장쇠는 계속 말고삐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험한 고개를 몇 번 넘고 나자 연못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다 왔어. 이제 내려. 장쇠는 또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쇠야, 여기는 연못이지 않니? 글쎄, 다 왔다니까.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장쇠야, 나보고 연못에 빠져 죽으란 말이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 장쇠는 장화 앞으로 다가와 장화를 연못 속으로 떼밀어 버렸습니다. 아, 살려줘! 장쇠야! 장화가 죽은 뒤 홍련은 혼자 새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다 받았습니다. 구박을 받을 때마다 홍련은 언니 생각으로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어딨어? 보고 싶어. 그런 어느 날 낯선 파랑새 한 마리가 홍련 앞에 날아왔습니다. 홍련은 파랑새에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파랑새야, 우리 언니는 어디 있니? 나를 우리 언니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렴. 그러자 파랑새가 앞장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넌 정말 우리 언니 있는 곳을 알고 있구나. 파랑새는 홍련을 산속의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파랑새야, 언니가 이 연못 안에 있다는 말이지? 그래, 알았어. 홍련은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뒤 연못에서는 흐느껴 오는 처녀들의 울음소리가 날마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부임하는 원님은 부임하는 첫날 밤에 꼭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라에서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부임하자마자 목숨을 잃으니. 상감마마,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대가? 네, 제가 그 거울로가 무슨 까닭인지 꼭 밝히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동호라는 선비였습니다. 정선비가 새 원님이 되어 철산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새 원님은 곧 이방을 불러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 고을에 부임하는 사또마다 첫날 밤에 목숨을 잃는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또, 글쎄 그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밤 내가 그 까닭을 알아내는 수밖에 없겠군. 새 원님은 책을 펴놓고 글을 읽으며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해가 서산으로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기필코 그 사연을 알아내리라. 이윽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휙 불더니 방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웬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누구냐? 사또, 놀라지 마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어 사또를 뵈러 왔습니다. 세원님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아하니 양갓집 규수 같은데 할 말이 있으면 낮에 찾아오지 깊은 밤에 이 무슨 짓이냐? 그러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사또, 저는 낮에는 올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러면서 처녀는 세원님 앞에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제야 세원님은 처녀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처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또, 제발 놀라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세원님은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서 해보아라. 사또, 고맙습니다. 저는 이 고을 배자수의 둘째 딸 홍련이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언니 장화가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의 누명을 벗겨 주옵소서. 세원님은 홍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홍련은 새어머니 허씨 부인에게 겪은 슬프고 억울한 일들을 세원님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홍련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세원님은 이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방 있느냐? 네, 사또, 무사하셨군요. 세원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 이 고을에 배자수라는 사람이 사느냐? 네. 어서 그 부부를 잡아오너라. 나졸들이 급히 달려가 배자수 부부를 붙잡아 왔습니다. 배자수는 듣거라. 너에게 장화와 홍련이라는 딸이 있느냐? 세원님은 배자수를 노려보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집에 없습니다. 배자수는 새로 부임한 원님이 어떻게 장화와 홍련을 알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없다면 어디 갔느냐? 장화는 병으로 죽고 홍련이는 집을 나가. 배자수는 얼버무렸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느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그때 허씨 부인이 나섰습니다. 사또, 실은 큰딸 장화는 처녀의 몸으로 죽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일이 탄로나자 장화는 스스로 연못에 빠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이었다. 사또,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세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둘째 딸 홍련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홍련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쳐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씨 부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았다.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장세를 불러다 알아보도록 하자. 세원님은 나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가서 장세를 잡아오너라. 세원님이 장세를 잡아오라고 하자 허씨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곧 장쇠가 붙잡혀 왔습니다. 이놈 장쇠야, 내가 장화를 연못으로 데려가 빠뜨렸지? 장쇠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어서 대답을 하지 못할까? 새 원님의 불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장쇠는 허씨 부인이 시켜 쥐를 잡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허씨 부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에이 못된 것, 여봐라, 이들을 모두 옥에 가두어라. 배자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아무것도 모르고 불쌍한 자식을 죽게 한 아비를 죽여주십시오. 배자수는 허씨 부인의 말만 믿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새 원님은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새 원님은 장화와 홍련이 빠져 죽은 연못에서 시체를 건져내어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허씨 부인과 장쇠는 임금님의 분부대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새 원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장화와 홍련이 나타났습니다. 사또님, 고맙습니다. 저희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니 은혜가 태산 같습니다. 이제 철상고울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고 사또님은 큰 벼슬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장화와 홍련은 말을 마치더니 새 원님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새 원님은 잠을 깼습니다. 꿈이었구나. 불쌍한 장화와 홍련이 하늘나라로 가면서 인사를 하러 온 거야. 부디 하늘 풀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들 사시오. 새 원님은 마음속으로 떠나는 장화와 홍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 철산 고을에는 정말 해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원님은 점점 벼슬이 높아졌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과연 은혜를 잃지 않는 처녀들이군. 그 처녀들 덕분에 철산 고을에는 풍년이 들고 나는 이만큼 큰 벼슬을 하게 되었어. 허씨 부인의 말에 속아 장화를 죽게 했던 배자수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윤씨라는 처녀를 새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윤씨 부인의 꿈에 선녀가 나타나 꽃 2송이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을 받아요. 이 꽃은 장화와 홍련이니 잘 키우도록 해요. 10달 뒤 윤씨 부인은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부인, 꼭 장화와 홍련을 닮았구려. 네, 이 애들이 바로 장화와 홍련이에요. 부인, 우리 이 아이들을 잘 키웁시다. 배자수와 윤씨 부인은 2딸을 고이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렁이 색시. 옛날 경치 좋은 어느 산골에 혼자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밭을 갈던 총각이 밭이랑에 앉아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휴, 이 밭을 다 갈면 누구하고 먹고 살지? 나하고 먹고 살지요. 누가 대답을 하는 걸까? 총각은 두리번거렸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총각은 다시 한번 크게 말해보았습니다.
이 밭을 다 갈면 누가 하고 먹고 살지? 나하고 먹고 살지요. 총각은 일어나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그만 우렁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설마 이 우렁이가 대답을 하지는 않았겠지? 그렇다면 누가 했을까? 제가 했지요. 그것은 틀림없이 우렁이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 내가? 총각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했지요. 우렁이 내가 정말 말을 했어? 그렇다니까요. 신기한 일도 다 있군. 총각은 너무 신기해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우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를 데려다 물독에 넣어주세요. 소원이에요. 총각은 우렁이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해주마. 고맙습니다. 총각은 우렁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독에 우렁이를 막 넣으려는데 우렁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도련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총각은 빙긋 웃으며 우렁이를 물독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총각은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 밥상이야? 부뚜막 위에 얌전하게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쌀밥에 맛있는 반찬? 아니, 누가 상을 차려놓았을까? 부엌에는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상도 하군. 아무튼 차려놓은 밥상이니 먹어야지. 총각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지 참 고맙네. 총각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맛있구나. 아니, 이렇게 입에 맞는 음식을 먹어보기는 처음이야. 마치 총각의 입맛을 다 알고 있기나 한 듯 음식 맛은 총각의 입에 꼭 맞았습니다. 흰 쌀밥에 생선 반찬을 먹어보는 게 얼마만인가? 오늘이 마치 내 생일 같구나. 그러면서도 총각은 누가 이처럼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놓았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따뜻하고 국도 따뜻한 걸 보면 누군가 금방 밥상을 차려놓은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총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총각은 맛있게 밥을 다 먹었습니다. 자, 이제 일을 나가야지. 오늘은 아파트에 김을 매야겠어. 총각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될 때까지 총각은 땀을 흘리며 김을 맸습니다. 휴, 벌써 점심때가 되었나? 배가 고프군. 점심을 먹고 다시 해야지. 총각은 점심을 먹으러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와 부엌문을 열었을 때 총각은 또 놀랐습니다. 아? 아니, 누가 또 밥상을 차려놓았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총각은 우선 차려놓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맙군. 그런데 총각이 밭일을 끝내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 밥상이 차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빨래까지 깨끗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래까지 해놓는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누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지 숨어서라도 보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총각은 밭에 나갔다가 몰래 돌아와 담 밑에서 부엌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아니, 물독에서 처녀가 나타나네. 저 물독은 우렁이를 넣어둔 물독인데. 총각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고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맞아. 우렁이가 색시로 변한 거야. 총각은 좀 더 가까이 가보기 위해 부엌문 뒤에 숨었습니다. 야, 저렇게 아름다운 색시는 처음 보네. 우렁이 색시는 예쁜 몸매를 부지런히 움직여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빨래를 해놓은 게 모두 우렁이 색시가 한 일이었구나. 총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렇게 예쁜 색시가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니 기분이 좋은데. 우렁이 색시는 밥상을 차려 부뚜막 위에 놓더니 물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우렁이 색시를 붙잡아야지. 물독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고 해야겠어. 다음 날 총각은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가는 척하고 집 뒷곁에 숨었습니다. 집안이 빈 듯하자 물독에서 우렁이 색시가 나왔습니다. 옳지. 우렁이 색시가 나타났구나. 총각은 재빨리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우렁이 색시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니, 도련님, 숨어 계셨군요. 우렁이 색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총각은 얼른 우렁이 색시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급히 말했습니다. 색시, 나의 아내가 되어줘요. 도련님,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요? 우렁이 색시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바닷속 융왕님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로 우렁이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를 놓아주세요. 총각은 우렁이 색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기다릴 수 없어. 나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소. 우렁이 색시는 끝내 물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총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사냥을 나왔다가 우렁이 색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아낙네가 이런 산골에 묻혀 살다니 안타까운 일이군.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아낙네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이 임금 앞에 불려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봐라, 내가 너와 내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불렀느니라. 상감마마,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농사꾼입니다. 그래? 그럼 나무 심기는 할 수 있겠지? 너와 내가 나무 심기 내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나라의 반을 갖기로 하고 반대로 내가 이기면 너의 아내를 내놓기로 하자. 임금님, 저의 아내만은 안 됩니다. 무슨 잔말이 많으냐.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여보, 일을 어쩌면 좋소.
임금님이 나무 심기 내기를 해서 내가 지면 당신을 데려가겠다고 하는구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하오? 임금님은 병사들을 풀어 나무를 심을 텐데. 여기 제 반지가 있어요. 제가 편지를 써드릴 테니 이 반지를 묶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용왕님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나보고 용궁에 다녀오란 말이오? 네, 아버님께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부랴부랴 바다로 가서 편지가 묶인 반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다니 참 신기하기도 하네. 바다가 갈라지고 나자 길이 나타났습니다. 옳지, 이 길이 용궁으로 가는 길인가 보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길을 따라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와, 바닷속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정말 몰랐네. 마치 꿈속 같구나. 우렁이 색시의 남편이 아름다운 바닷길을 한참 걸어가자 용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아내의 친정인 용궁이구나. 용궁은 땅 위에 임금이 사는 궁궐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용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왕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올 줄 알고 있었네. 자네가 시련을 겪는 것은 내 딸이 벌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러면서 용왕님은 조롱박 하나를 우렁이 색시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게. 임금과의 내기에서 이길 수 있을 걸세. 용왕님, 감사합니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용궁을 나왔습니다. 마침내 임금과 내기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산에 가서 조롱박의 마개를 여세요. 우렁이 색시가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벌써 임금의 병사들이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자, 빨리 조롱박의 마개를 열자. 우렁이 색시의 남편이 마개를 열자 조롱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점점 커지더니 순식간에 산에 나무를 다 심고 조롱박 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아니, 저쪽 산에 벌써 나무를 다 심었잖아. 상감마마가 지셨습니다. 이대로 질 수는 없다. 임금은 우렁이 색시의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번 내기는 내가 졌다. 말타기 내기를 다시 해보자. 상감마마, 또 내기를 해야 합니까? 그렇다. 다음번 내기는 말을 타고 저기 강 언덕까지 누가 빨리 달려가나 하는 내기다. 상감마마, 저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들기 싫다. 내일 아침까지 이곳으로 오너라.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또 걱정이 태산 같아졌습니다. 임금님의 말은 잘 달리기로 소문이 난 말이 아닌가? 나는 말도 없는데.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보자 우렁이 색시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나무 심기 내기에는 이겼지만 내일 말타기 내기를 또 하자는구려. 남편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다시 바닷속 용궁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올 줄 알았네. 여기 이 말을 가져가게. 용왕님은 선뜻 말 한 피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작고 초라한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말로 어떻게 임금님 말과 달리기를 한단 말이오? 그래도 힘을 내서 끝까지 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이 말을 타고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형편없는 말을 타고 어떻게 달리기를 하겠다는 건가? 말타기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 비루 먹은 말이 비호처럼 달려가네. 벌써 강원덕에 닿았어. 임금님이 또 오시셨군. 신하들은 놀라서 임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상감마마, 저 젊은이는 보통 사람이 아닌 듯 하옵니다. 듣기 싫다. 감히 임금이 나를 이기다니. 임금은 화가 나 우렁이 색시의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기는 3번은 해야 하는 법이다. 내일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내기를 한다. 우렁이 색시의 남편은 다시 용궁으로 내려가 작은 배 한 척을 얻어왔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우렁이 색시 남편이 탄 그 배를 보고 또 비웃었습니다. 저런 배로 어떻게 강을 건너가나? 에이그... 꽹과리가 울리고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돛을 단 임금의 배는 바람을 안고 쏜살같이 물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이번엔 틀림없이 임금님의 승리야. 안 됐군. 저 젊은이는 아내를 빼앗기게 됐어. 그러나 임금님의 배가 강 가운데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맴돌더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다. 임금님의 배가 뒤집혀 임금님이 물에 빠지셨어. 신하와 병사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임금은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임금님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병사와 신하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임금과 젊은이의 내기를 구경하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수군댔습니다. 이상한 힘을 가진 젊은이야. 저 젊은이야말로 새 임금님이 될 사람이야. 내기에 이기고 임금님이 돌아가셨으니 저 젊은이가 당연히 새 임금님이 되어야지. 백성들의 생각은 곧 신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이 옳아. 젊은이를 새 임금님으로 모시기로 하세. 마침내 신하들은 우렁이 색시의 남편을 새로운 임금님으로 모셨습니다. 그 뒤 새 임금님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